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어젯밤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참사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연이 하나씩 알려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셨습니다. 이 소식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시각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전운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예정보다 1시간 반 늦게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중립 의무를 지키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원칙을 지켜라! 우원식 의장, 원칙을 지키세요!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에서 언론장악 규탄 피켓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무산되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 씨에게 2심에도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판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네, 역주행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같은 은행에 다니던 임직원 4명은 승진을 축하하는 저녁 자리를 마치고 나오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서울시청 직원 2명도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고인이 이끌던 부서는 참사 당일에 이달의 우수팀으로 뽑혔습니다. 승진한 날, 상 받은 날, 안타깝게 떠난 이들을 보며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새롭게 파악된 사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어젯밤 9시 반쯤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주행을 하던 한 검은색 차량이 빠르게 인도로 돌진을 했고요. 그 자리에 서 있던 시민들은 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9명이 사망했고 4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차모 씨, 나이는 68입니다. 일단 조사 결과 술도 마약도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차모 씨는 지금도 경기도 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소속되어 있고요. 네, 기사 경력은 40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속된 회사를 다니면서 별다른 사고는 없었고 의무 교육이나 유지 검사도 모두 통과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모 씨를 입건했고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로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일환 기자, 몇 명의 사망자가 안치된 곳입니까? 이곳엔 사망자 6분의 시신이 안치돼 있습니다. 은행원 3분과 대형병원 주차관리요원 3분 등입니다. 은행원 3분의 시신은 빈소가 차려질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등 나머지 3분은 세브란스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안치돼 있습니다. 예, 비통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죠. 현장에서 유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어젯밤부터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이 장례식장 3곳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시신을 확인한 뒤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진 은행원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 몸에 어찌 이리 상처가 많으냐며 엄마가 여기 있는데 왜 거기에 있느냐며 오열했습니다. 30살 서울시 공무원은 사고를 당하고 응급실로 옮겨졌는데요. 유가족들은 발가락이 움직인다는 말에 희망을 걸었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자들 대부분이 평범한 직장인, 30, 40대 그리고 50대 가장들이죠. 그렇습니다. 은행원 4분은 40대 박모 씨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저녁 자리 중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서울시 청사팀장 김인병 씨는 이날 공로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야근을 하러 다시 청사에 들어가던 중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망자들 대부분이 가장과 직장을 지키던 가장들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네,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100%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 2달 전인 지난 5월에 차량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급발진과 관련해서 센서 진단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사고 직후 차량의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됐다는 점도 사고 원인이 급발진은 아니라는 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도 갈리고 있어서 지금으로선 무엇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과수는 해당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네, 40년 경력의 버스 기사가 운전 부주의로 일으킨 사고인가? 가해자의 주장대로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가? 이 지점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여러 영상들을 쭉 분석해 보셨을 텐데 급발진으로 보이던가요? 일단 지금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상당히 이제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렇게 짧게 이 사고가 끝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본인이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서 머릿속에 하얗게 변한다 그러죠. 그럴 경우에는 급발진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영상에 나와 있지만은 이 본인이 운전자가 제동을 해서 차가 브레이크 등까지 들어오면서 세우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보통 일반 급발진 사고에 비해서 그런 이 급발진 영상들은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운전자가 얘기하는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불리한 부분이 많고 운전자 실수의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급발진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급발진에 대한 내용 또 운전자 실수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나오는 것은 추후에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급발진 가능성을 말하는 분들도 있죠. 사고 크기나 상태나 충격 정도를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급발진 생기면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급가속이 되면서 굉음이 생긴다든지 또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들면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고 또 배출가스가 하얗게 배출이 된다든지 불안전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특성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급발진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 자체가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하거든요. 예. 또 국과수에서 조사를 들어가서 EDR 사고 기록 장치를 확인을 하겠지만은 사고 기록 장치가 이슈를 통해서 기록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EDR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가 좀 있어서 자동차 메이커의 면죄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향후 정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 운전자가 68살의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고령자에 속하고는 있지만은 실질 75세 넘은 경우에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령자의 운전 미숙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 참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운전을 할 때 음주운전은 아니지만은 뭐 지병이라든지 또 약을 복용했다든지 또 그 상황에서 뭐 통화를 한다든지 등등 또 부부가 같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뭐 화를 내면서 운전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원인이 그런 데서 나올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추후 경과를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가해자가 버스 운전 40년 한 경력자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급발진이 아니라면 역주행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도를 덮치고도 멈추지 않은 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지역도 저도 항상 다니는 길이고 또 이 조선호텔에서 나오는 길 자체가 역주행인데 그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앞에 나오면서 편도 4차로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초행길 운전하는 사람들은 밤에 9시 반에 우회전을 안 하고 직진해서 교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이 부분이 착각할 수 있는지 또 초행길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할 때 운전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양쪽
이 조석에 앉은 이 부인이라든지 운전자에 대한 진술에 대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나오면은 도리어 빨리 원인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급발진에 대한 것들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지금 나온 정황으로는 좀 더 급발진보다도 운전자 실수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또 급발진의 전형적인 현상인 굉음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적 구조가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할 텐데요.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아까 EDR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상태를 좀 봅니다. 브레이크가 정상 동작되는지 또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EDR도 이 장비를 통해서 EDR에 대한 기록을 좀 확인을 합니다. 또 이미 영상 블랙박스도 이 회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급발진에 대한 것들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이상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도 않고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EDR에 대한 기록도 이 불신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게 얼마 전에 강릉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현 실험을 한 것도 이 EDR에 대한 자료가 실제로 운전자의 상태하고 틀립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법도 그렇고 실제로 EDR에 대한 자료가 메이커의 면죄부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사건에서 가해자가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그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40여 년 동안 급발진 사건이 생겼지만은 최종적으로 승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PL법 제조물 책임법에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좀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전자의 문외한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을 덮을 수 있는 이런 증거를 내세우기도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상 블랙박스 중에서 작년부터 나오는 페달 블랙박스, 발을 찍는 블랙박스를 있게 되면 이거는 증거를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내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로서 급발진 관련 의심 사고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페달 블랙박스라는 게 있군요. 이게 네. 지금 이 사고 차량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영상 블랙박스고 페달 블랙박스는 작년부터 여러 개 업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장착된 차가 아직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페달 영상이 나오면은 100% 본인의 실수인지 자동차의 결함인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 영상이고 유변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지만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의장은 중립을 지켜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 서든 피켓입니다. 최상병 특검을 상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결국 1시간 33분이 지나서 본회의는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뒤늦게 들어왔죠. 검사 탄핵안 가결을 시작으로 최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속기록을 보면 최상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우격다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신원식 장관은 최해병 외압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지리한 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국민들의 관심은요. 경찰 이첩 지시 직전에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한 02800-7070은 누구인가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좀 늦게 시작이 됐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원식 의장 원칙을 지켜라! 원식 의장 원칙을 지켜라!
지키세요. 우원식 의장, 우원식 부끄러운 줄 의장님, 아세요? 국회 첫날부터 우원식 의장님 원칙을 지켜주세요. 김희정 의원님, 네. 처음 보는 장면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낯익은 장면도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익숙한 장면인 듯 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뒤늦게 국회에 들어와서 대정부 질문 첫날 집권 여당이 저런 모습 보이는 건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은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보고된 건에 대해서 저거를 민심에 반하는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 이하 전부 다 민심 나부터 경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특검법이야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절차 문제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에게 중립을 지켜라 이러면서 지금 농성하는 모습은 굉장히 나쁘끄럽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 총선 끝나고 2달 만에 이미 망각한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정말 국민들이 아마 이 모습 보면서 정말 질린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린다. 자, 김재현 의원님.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농성하는 게 여야 합의가 안 돼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좀 막아달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이게 국가 변란 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는 국회에서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협의를 해서 또 합의 처리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원칙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그 명문 규정이 있어요.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규정을. 그런데 그런 국가 변란 사태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이제 거리낌 없이 마구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이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에서 현재 다수당에게 유리한 규정은 유리한 규정대로 끌고 가고 네. 지킬 필요가 없다 싶은 조금 걸리적거리는 규정은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사실 국회 운영이 다수당이 그냥 주도하고 소수당은 더 이상 아무런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저렇게 되면 사실 국회에서 토론할 필요가 없죠. 모든 의안은 다수결로 처리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사실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주의 국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국회법조차 지키지 않는데 무슨 법을 지키겠습니까? 네.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2시에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는 늦게 들어갔습니다. 1시간 30분 뒤에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요. 그 뒤에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인사하시죠.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해병대 특검법안이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임명과 관련돼서 야당 측에만 추천을 하고 그 추천 대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범한다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생각과 그 지금 이번에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고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 역시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영현 의원님, 여러 고성이 오갔는데 그 전에 국회의장한테 인사 안 하고 바로 질문을 시작했어요. 이런 장면도 참 보기는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지금 국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의회주의의 이제 산물로서 나온 이제 통치 기구인데 국회 그 의회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이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성적 토론을 거쳐서 국가 의사를 형성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의원은 뭐 다소간에 이제 사람이니까 성질은 날 수 있겠지만 그 감정을 누르고 이성으로서 의회 내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본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인사를 안 한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또 장관이 발언을 하는데 야유를 퍼붓는 네.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조국 혁신단 의원은 야유 안 했나요, 오늘? 글쎄, 제가 뭐 화면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양쪽이 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감정을 누르고 좀 이성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치열했던 이제 이전 국회를 경험해 보신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국회의장, 특히 자기 당 소속이 아니고 타당 소속의 국회의장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설 때 인사를 합니다만 정말 마음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서 인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네. 하지만 또 형식이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서로 간에 기존의 관행대로 또 예의를 지켜가면서 인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선에서 또 국회 운영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아마 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불만에서 국민의힘에서 인사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네. 민주당이 이걸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라는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거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게 뻔히 보이는데 결국엔 이게 정말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게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본회의장으로 올라올 때도 법안 소위를 거의 안 거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보다 더 철저하게 절차를 지키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김희정 의원님. 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게 하나, 그리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장관도 얘기했는데 특검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 운영이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의 모습이 마치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예고편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 외압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이 경로설이 이제 트리거가 된 셈인데 경로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경로가 죄냐, 뭐 경로했다고 수사 대상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제는 경로하지 않았다라고 또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는 뭐 이 특검법 가지고 위헌 여부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 때도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임명을 했던 거고 그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시 팀원이 지금 오늘날 윤석열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대통령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게 위헌 소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계속해서 말 바꾸기 하고 뭔가 변명과 구실을 만들어내가고 있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절차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절차가 중요했으면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그 입법 청문회도 함께 참여하고 청문회 말미에 이걸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면 빨리 들어와서 할 말들을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 다 보내고 나서 25일 날
법사위 열었을 때 시비 걸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굴고 그때 네. 당시 좀 공부를 누가 잘했니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윤리 제소하는 이런 국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 후한무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저도 어지간하면 대화하고 협치, 타협하고 이런 방향으로 국회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련의 이 모습은 조금 더 총선 이후에 민심을 받들려는 의지도 없고 그런 국민과의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것들도 좀처럼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특검법이 과연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 질문에 정부에서 대해서 그렇게 지금 오늘 그렇죠. 답변을 했죠. 그에 대해서 답변한 데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결국 검찰의 수사 또는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듯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른바 특검,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야당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했지 않느냐, 추천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수사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공정성에 침해를 받을 것이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당성 있는 명분이 있어서 그 특검법을 수용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최상병의 그 죽음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해서 민주당이 그 설치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공수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는 취지에서 일단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고 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려면 그러면 제3부기관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봐줄만한데 네. 이거는 그때하고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와 똑같이 야당, 민주당, 사실상 민주당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사 결과가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조차 맞고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겠다는 특별검사법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방해하는 특별검사법이고 이것은 위헌성이 다분하다. 그렇게 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헌성이 네. 다분하다고 그래서 이런 하셨는데요. 상황에서 지금 어떤 그러면 논리로 이 특검법이 합헌이라고 주장을 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데 계속 야당이 맞습니다. 임명하지 맞고요. 않으면 제가 수사를 야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만이 오로지 특별검사에 임명이 되도록 하는 이 규정을 놓고 그것도 토론이나 타협 없이 그냥 직권상정을 해서 지금 통과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위헌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경우는 세 차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돼서 김경수 지사 특검을 야당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네.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때 내곡동 사저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공통점은 그 당시 정권의 핵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통상적인 그 수사기관에 맡겨놓고서는 실체 진실 규명이 안 될 수 있는 사건인 것이고요. 그 공통점이 있고 지금 하나 공수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수처 관련 검사가 4명입니다. 4명이 이 거대한 사건을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에 관련돼서는 생활 사범인데 100여 명의 검사 수사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4개월 수사를 했어요. 아니 좀 거짓말을 해도 대책이 있는 거짓말 하셔야지. 공수처 직원이 4명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4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 사건 수사에 검사가 100명이 붙었습니까? 검사와 수사관. 그때는 왜 검사와 수사관이고 공수처는 그건 검사만 이야기하는 공수처 수사관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니 겁니다. 모르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조국 사건의 경우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벌인 그 기괴한 내로남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사량이 방대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권력형 조국 사건이 범죄입니까? 권력형 범죄죠.
권력이 있으니까 입시 방해라는 것이 권력이 권력 있으니까 정보입니까? 알겠습니다. 입시에 자, 이거는 좀 영향을 미치고 다 그런 거죠. 조국 네. 대표는 그리고 이미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거의 이제 대법원 사건만 남았잖아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의 이야기를 이 하세요. 사건은 실체 진실이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은 것입니다. 조국 사건은 기소도 안 되고. 실체 진실이 거의 규명이 되어도 알겠습니다. 아직 아닌 것처럼 자, 이야기하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아무튼 김용남 의원 네. 분석을 한번 듣고 나서 발언권을 드릴게요. 지금 결국은 과거의 전례로 보면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을 하는 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다. 그렇죠. 근데 또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거든요. 근데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로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고 네. 이 경우에도 크게 보면 수사 내용이 두 덩어리 아닙니까? 최상병이 사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수사가 있을 거고 그 수사를 하던 중에 왜 기록을 다시 회수해 오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 당하고 뭐 또 임성근 사단장의 그 사퇴 여부와 관련한 또 이른바 수사 네. 외압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 그 수사 외압 부분은 누가 봐도 권력의 최고위층의 어떤 작용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게 네. 상식적으로 드는 의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권력 핵심부에 대한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이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이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왜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토론 없이 통과시키냐. 국민의힘이 아예 토론회장에 나오질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본회의 21대 국회에도 한 번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만 22대 개원과 동시에 지금 본회의장에 다시 상정된 특검법을 막기 위한 억지 논리지 네. 지금 여당의 논리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갈 길이 멀어가지고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시면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키워드가 7070인데 아직 예. 7070 시작도 못했어요. 넘어가도 됩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이 제 말씀 다 해주셨어요. 네. 어제 운영위에서 이게 논란이 된 거죠. 바로 02800에 7070 이 전화를 누가 바로 쓴 거냐. 그러니까 누가 이 전화의 사용자냐 이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68초 동안 통화한 거거든요. 김희정 의원님은 이 이슈를 보면서 네. 뭐 오늘 오전까지 여러 분석들은 나왔어요. 근데 팩트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168초 통화하고 나서 브리핑도 취소되고 뭐 2초 보류 지시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일련의 이제 수사 외압의 정황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9명의 대통령실 또는 이제 뭐 국방부 고위 예. 관계자가 265회의 문자 통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대통령실이나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일상적인 안보와 관련된 통화 문자였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 보고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번호 가지고 어제 그 운영회에서도 정말 보기 민망한 이야기들이 다 나왔었는데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과거에 그냥 그 공무원 출신의 이 비서실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야당과도 좀 소통을 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는 있었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임명되고 나서 그런데 어제 모습 보니까 아예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든 것에 있어서 경로설도 뭐 이태원 참사 관련한 뭐 조작설에 대해서도 뭐 명품백에 대해서도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실의 이 전화번호 자체가 어느 부서인지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 무슨 국가기밀이라는 북한이 실시간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안보 운운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보가 중요한데 대통령이 비화폰도 아니고 개인 휴대전화로 외국에 출장 가 있는 국방장관하고 그렇게 여러 차례 통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앞뒤가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기밀, 안보 강조합니다만 어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듯이 챗 GPT가 알려주는 것도 대통령실 전화번호 쫘르륵 다 나온다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억지 부리는 거하고 똑같은 양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그거 이제 얘기가 도무지 먹히지 않으니까 무슨 위헌이니 특검법이 지난번에 21대 국회 말미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재의결 요구할 때는 새로운 논리를 뭔가 개발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번호가 국가 기밀이라는 얘기에 정말 아마 어린아이들도 그거 들으면서 아마 웃을 거예요. 그 번호들은 다 공개돼 있는 것인데 그렇게 당당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그것조차도 이미 본인들이 숨길 게 너무 많고 감춰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이게 번호가 있는데 어느 부서나 어느 뭐 담당자나 전화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오늘 오전에 김건희 여사가 쓴 거 아니야? 이런 추측까지 나왔거든요. 추측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의원께서 음모론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죠. 스스로 했죠. 천하람 의원이요. 그러니까 그냥 음모론을 제기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추측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번호에 대해서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맞죠. 왜냐하면 공개하면요. 5만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업무 방해를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유선 전화의 경우에 도청 위협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번호가 사실상 뭐 알려져 있다, 누구의 전화다, 대통령실의 전화다라고 사실상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기밀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그걸 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데 큰일이네요. 말씀하시죠, 계속. 그래서 보통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이 직제표나 조직표에 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죠. 그게 일반 관공서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지금 이런 번호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 이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떤 대응하거나 또는 대답하는 방식이 수세적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궁금증도 해소하면 오히려 이런 음모론 같은 것이 좀 덜할 텐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부인해 버리면 네.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마치 사실이고 뭐 잘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개할 거는 더, 좀 공개해줘도 된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전화번호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이제 그 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제가 네. 어제 그 짧게 운영위원회 부탁드릴게요. 회의를 보니까 이 일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그 대통령실 전화번호를 전부 다 개편을 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총무비서관이. 그래서 개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알려지면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제 5만 전화가 다 오기 때문에 전화가 안 돼요. 7070은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번호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라도 그게 누가 사용했는지 당시에 누가 밝힌다고 해서 썼는지만 그게 무슨 얘기하면 보안에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원하자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봐서 그 전화번호의 시스템을 제가 좀 아는데요. 7 다음에 0은 헤드쿼터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안보실장이 7 다음에 4로 시작하는 것은 안보실에서 쓴다고 했는데요. 네.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비서실장 직속이 비서관실이 쓴다든지 2로 시작하는 건 인사수석실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7 다음에 0으로 가는 것은 헤드쿼터, 즉 대통령 및 부속실이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저희 방송에 나와서 비교하면. 이런 것까지 추측으로 알겠습니다. 마구 떠드니까 이게 이제 이전 정부에서 그렇게 썼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도 이전 네. 정부에서 쓴 것이 이미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추측된다고 하고 더군다나 과거에 그랬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번은 좀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용산으로 옮기면서. 번호 방식도 다를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갈 길이 먼데 제가 김용남 의원께 이 질문을 드리고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어제 보면은 대통령 참모들이 경로는 없었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그 논란이 이어졌을 때는 뚜렷한 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와서 1년 뒤에 경로는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중간 과정에는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고 보도가 나온 거에 대해서 용산에서 부인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대통령의 경로설에 대해서 경로가 없었다라는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다가 어제부터 이제 아예 경로가 없었던 것으로 다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글쎄요, 경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한두 번 본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뭐 경로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글쎄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게 경로가 대통령의 경로가 없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설명이 잘 안 돼요. 네. 그야말로 뭐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국방부 장관이나 용산의 중요한 인사들이 아주 급속하게 움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로설이 빠지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무조건 없었다,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와서 뭐랄까요? 어떤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히려 대통령실의 답변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다음 브리핑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탄핵 청원글에 동의한 사람 수가 93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가 늘어난 거죠. 어제와는 다르게요. 동의자 수가 궁금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다른 사이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버에 접속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시청자들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민심이라는 거다. 하루하루 고통받는 건 국민이다. 자, 오죽하면 국회 사이트에 가입을 하네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여론 속에 야권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신술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입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이번 키워드 탄핵 100만을 향해 간다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거 내일쯤 되면 100만 될까요?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아마 10만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게 지금 6월 20날 청원이 시작이 된 건데 23일 날 이미 이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요건 5만 명이 충족이 돼가지고 법사위로 이미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92만 명이 넘게 지금 오후에 동의를 한 것인데 100만 명 지금 서버가 저렇게 증설도 하겠다고 국회의장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서버에서 기다리는 저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었다면 진작 100만이 넘어섰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더군다나 김준표 전 의장의 그 회고록에 나타난 이태원 참사 관련한 뭐 음모론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27일 날 그 보도가 나왔는데 26일까지 20만 명이다가 29일에는 60만 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로 넘어는 갔습니다마는 7월 20날까지 한 달간 이제 이렇게 청원에 동의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일 정도 남았는데 7월 20일까지 저는 뭐 100만 아니라 200만, 300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인증까지를 감수해가면서 저 한두 시간씩 계속 대기해가면서 그 정도로 지금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아까 어떤 네티즌 얘기대로 그게 바로 민심이라는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김재현 의원이 100만이라는 숫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거든요. 그 당선될 때. 그랬는데도 2020년 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그 탄핵 청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46만 9천 명 가량 되었을 때 당시 청와대에서 이 대답을 했어요. 답변을 146만 9천 명이 되니까 탄핵은 국회에서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회 권한이다. 이런 답변을 한 적도 있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146만 청원에 그 국민들이 응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90만 명까지 되고 100만 명 넘어가도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거의 근소하게 대통령이 당선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대선 자체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투표하지 않았던 분들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지지율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앞으로 그 탄핵 청원에 서명할 분들이 이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쯤 되니까 2,500만이 탄핵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게 없죠. 대선 때의 그 생각을 한다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막 그 무슨 민심이 돌아섰다, 민심의 바다에 배를 띄우느니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탄핵이 일종의 탄핵 놀이가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언급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 이 상황은 이제 좀 탄핵에 중독된 것 아닌가. 판사도 탄핵하고 검사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하고 전부 무조건 탄핵이거든요. 거기에 탄핵 놀이처럼 이 탄핵 청원까지 있으니까 이것이 국민들은 이 상황이 조금 더 국정 혼란이나 앞으로 정치권 혼란으로 이어질까 또 그런 걱정을 하겠죠.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김용남 의원께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낼게요. 2016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까? 그때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사실은 이제 온라인 물론 시간과 노력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만 2016년 이제 탄핵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5개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 직접적인 스파크를 일으킨 사건은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태블릿 PC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터졌던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물론 경로설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거의 2년 동안 겪어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한 단계 더 뭐랄까요 위기가 고조되거나 그 탄핵이라는 단계에서 보면 한 단계 더 나가려면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뭔가 스파크를 일으킬 만한 일이 벌어져야겠죠. 그래서 그때하고는 조금 아직까지는 상황은 다르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인화성 물질이 많이 뿌려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탄핵안 처리에 임박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습니다. 후임 방통위원장 하마평도 벌써 들립니다. 일사천리입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국회 과방위 소속 노종면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 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직무 정지와 업무 마비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해 12월 취임 후 6개월 만인데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역시 탄핵안 표결 직전 재임 95일 만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현재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1인 체제가 됐습니다. 의결이 불가능한 식물 방통위가 된 겁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기습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한 MBC 대주주인 박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도 탄핵안이 의결될 경우만큼은 아니지만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고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꼼수 사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습니다.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습니까?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네, 바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네, 오늘 국회 일정이 많은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감사합니다. 취임 3개월 만에 물러났고요. 오늘 김 위원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도 면직안을 곧바로 제거를 했는데 이 속도라면 조만간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도 발표가 될까요? 후임 방통위원장을 발표할지 아니면 대행 체제로 가고 상임위원을 충원할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행 체제가 되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런 선택도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후임자를 발표를 한다면 언론에서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전에 보도를 했고요. 노종면 의원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네. 글쎄요, 이게 예상의 부분이어서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이진숙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 바로 해촉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낙점을 한다면 그 자체로 좀 내부에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목소리들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이진숙 씨 자체로 MBC에 대한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고 그리고 또 지금 MBC 매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그런 논란이 필요 이상으로 증폭될 수 있어서 과연 이런 것까지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려 할까? 이진숙 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후임자를 누구를 발표할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를 거쳐야 되죠. 그러면 청문회 날짜도 잡아야 되고 임명까지 시간이 상당히 꽤 걸리겠죠. 지난해 12월 초에 이동관 위원장이 똑같은 상황에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퇴한 시점으로부터 김홍일 차기 위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한 달이 안 걸렸어요. 청문회하고 그리고 취임할 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28일인가 29일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위원장 선임 쪽으로 후임 위원장을 인선해서 임명하는 쪽으로 간다면 8월 초에는 임명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저도 청문회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서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8월 중순부터 해서 MBC, KBS 이사진들이 바뀔 타이밍이 된 거죠. 예. 그 전에 이제 임명을 하기 네. 위해서 이런 사퇴 그리고 후임자 임명 수순으로 갈 거란 말씀인가요? 시점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예정에 없었던 방통위 전체 회의가 갑자기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통상 이틀 전에 전체 회의를 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날 저녁에 급작스럽게 일정을 잡았고 처리한 안건이 이겁니다. MBC, KBS, EBS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진을 교체하는 그런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을 선언한 셈입니다. 이제 공지돼 있는 그 선임 계획안에 따라서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MBC는 8월 12일에 새로운 이사의 임기가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선임 계획안에 따른 이사 교체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작업을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시작을 해놓고 사퇴를 한 거죠. 네, 김홍일 위원장 탄핵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죠. 핵심이 뭡니까? 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조사를 할 거다, 이건가요? 네.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 입법조사, 그 국회 그 판단, 법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판단한 국회법 해석은 탄핵 대상자가 사퇴를 하더라도 발의가 이루어진 시점이라면 탄핵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탄핵을 추진하는지 그 부당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에 저희는 조사를 의뢰하는 그런 의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에 대한 이제 법 해석에서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 의장실이나 입법조사처에서 입시처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무관하게 국정조사는 추진할 것이고요. 김홍일 위원장은 비록 사퇴해서도 국정조사든 아니면 법사위 조사든 증인으로 불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네. 운영위 소속이시니까요. 어제 운영위 전체 회의 내용도 좀 여쭤볼게요. 네. 02-800-7070이 전화번호가 누가 쓰는 번호냐, 이게 어제 쟁점이었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기밀 보안 사항이다, 그래서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쓴 번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좁혀졌습니다. 웬만한 전화번호들은 이미 공개가 돼 있고 또 대통령실 직원들이 본인 명함에 전화번호를 아예 인쇄해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개된 플랫폼에서 검색을 해도 상당수의 전화번호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일부의 민감한 전화번호는 보안으로 관리된다, 이렇게 말을 나중에 바꿨어요. 처음에는 뭐 다 비밀이라고 했다가 그걸로 봐서는 대통령실의 고위 간부 전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번호가 7070이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가 상징하는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번호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보다 이미 대통령이 직접 장차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시점을 전후해서 수십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가 오간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 긴박하게 움직인 정권의 움직임이 전화 통화 기록으로 이미 다 확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02-800-7070이 누구 전화냐, 이건 제가 볼 때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미 사실관계는 사실상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과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 전체가 임성근 사단장 한 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뒀는지 그 이유를 규명할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운영위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에서 현장 조사할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현장 조사할 계획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저희가 만약에 보안 문제로 부정적이라면 여야 한 명씩 대표를 선정해서 제한적으로 방문하는 방법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역시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역시도 그 명품백을 포장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공개는 못하겠다, 이 얘기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대통령 기록물로 보고 보관을 하고 있다면 공개하면 됩니다. 포장 상태 그대로. 그리고 명품백만 받은 게 아니죠. 샤넬 화장품, 그리고 듀어스 27이라는 고급 위스키, 이런 것들도 보관하고 있는지, 최재형 목사가 전달했던 책 4권은 버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부는 버렸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 나머지는 다 선물이고 버린 것은 그럼 선물이 아닌가요? 이런 점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을 스스로 계속 자초하고 있어요. 남은 것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스스로 공개하면 되는 거죠. 정말 포장 그대로인지, 위스키도 보관하고 있는지,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한 것은 어떤 시점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면 됩니다. 못 밝히는 이 상황 자체가 스스로도 위법적인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과방위 일정도 있고 본회의 일정도 있는데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엔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2대) 첫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참사의 슬픔 속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가 모아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안 들어와서 1시간 30분간 열리지 못했고 시작된 뒤엔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익숙한 장면이죠. 그런데 국무위원들의 답변에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의 입장에 맞는 답변을 했기 때문일 텐데 하도 자주 해서 국회 부의장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잇따른 참사로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박수 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알고 보면 질까지 가는 질유산균은 원료부터 달라요. 살아서 질내 정착하는 질건강 개별 인정형 원료. 프리미엄 질건강 유산균 엘레나. 완벽을 추구한 여정의 완성. 제로. 태초의 하늘. 무한한 미래. 완벽한 새로움의 시작. 에피소드 제로. 다시 말하는 섬으로. 리니지엠. 남자 씻었는데 안 씻었다 안 씻었다 안 씻었다. 남자의 피지는 강하니까 강력한 초농밀 거품으로 블랙헤드 쏘 피지 각질 싸. 남자답게 남김없이 우로스 페이스워시.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